예, 그럼 2020년도 국제법 학자대회 국제경제법 분과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과에서는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우리 발표와 관련한 토론자이신 우리 최원목 교수님께서 사정상 동영상으로 토론을 따로 대체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세 팀이 각 한 팀당 1시간 정도를 쓰는 걸로 하고 그래서 발표를 한 30분 정도 그리고 토론을 한 20분 그리고 혹시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한 10분 내에서 처리를 하고 없으면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우리 법무법인 화우에 계신 이동은 박사님께서 탄소 배출권 무상 할당 조치의 보조금 협정 합치성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화우의 이동은이라고 합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탄소 배출권 무상 할당 조치의 보조금 협정 합치성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이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온실가스를 규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논의,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고 국제사회 내에서 이제 환경법 협약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 협약 체제, 그 이하에 이제 2002년도에 도입되었던 교토 의정서 체제, 그리고 현재 이어지고 있는 2015년도에 도입된 파리 협약 체제 하에서 국가들이 환경 협약상의 의무에 이제 구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조치 정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들이 그 국제 환경 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도입한 그런 제도들이 다른 이제 국제 협약 체제인 WTO를 필두로 한 국제 통상법 체제 하에서 그 의무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혹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국제 환경 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국가가 취한 조치가 국제 통상법 체제 하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좀 숨이 차서 마스크를 좀 벗어도. 네. 그래서 이제 그 환경법 체제 하에서 국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탄소세라는 것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배출권 거래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는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이제 국가들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을 할당할 때 무상으로 할당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할당할 수도 있지만, 이때 그 무상으로 할당하게 되는 조치가 보조금 협정에서 말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을 해보면, 발제문에 이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면서 그 연 일정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실제로 그 해당 시설들이 배출한 배출량을 평가해서 국가가 할당한 배출권보다 이제 배출의 양이 많거나 아니면 부족할 때 그 여분 또는 부족분의 그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그 교토의정서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법의 기초에서 이후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려는 그런 법을 도입을 함에 따라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그 배출권 거래제 운영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그 3년 또는 5년으로 설정한 계획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 기간 하에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의 총 수량을 설정하고 각 계획 기간을 또 이행 연도로 나눠서 이행 연도 내에 국가들이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이제 기업별로 할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뭐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애초 2005년에 유럽에서 제일 먼저 도입된 이후에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여러 국가들도 이런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는 사실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계획 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그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만 5천 톤 이상인 업체나 뭐 2만 5천 톤 이상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 이런 그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관리 대상 물질은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가지 항목을 이제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이런 규제를 받게 되는 그런 사업장들은 할당받은 배출권을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해야 되고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거나 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발제문의 표를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그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에서 20년에 해당하는 2기 체제 하에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에 이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었을 때는 전량 배출권을 무상 할당했었던 상황에서 현재는 97%의 배출권은 무상으로 할당을 하고 유상 3%에 해당하는 배출권은 유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이제 3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90% 정도까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10%는 유상으로 할당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이 보조금이라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련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WTO 보조금 협정의 요건들과 관련되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보조금의 정의에 부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조금 협정 제1조의 보조금의 정의에 따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고 그로 인해서 혜택이 공여되었고 그리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건을 이제 제가 관련되는 쟁점별로 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재정적 기여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자금을 직접 이전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경우 혹은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이 뭐 이러한 행위들을 정부로부터 위임 또는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경우에도 재정적 기여가 인정이 되지만 그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정부기관들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보조금의 재정적 기여의 3가지 요건 중 앞에 3가지 그 자금을 직접 이전이나 세입의 포기 또는 징수하지 않는 미징수에 해당하는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이 3가지 측면에 기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금의 직접 이전이라는 부분에서 이 배출권 할당 문제를 살펴보려면 기본적으로 배출권이라는 것이 이 자금이라고 하는 펀드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할 텐데 제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는 배출권이라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이지 이것이 어떤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하는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배출권 할당이 자금의 이전으로 연결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배출권이 사실상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식과도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수단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자금의 직접 이전이라고 주장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철강 업체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배출권을 무상 할당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그 철강 업체들은 미국 상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금의 직접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 배출권이라는 것이 실제로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는 자금이라고 보기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데 우선 한 가지 이유는 배출권이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사실 국가의 이 배출권 남은 여분의 배출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실제로 등록을 해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기 이전까지는 이 배출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화폐적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여느 화폐들과 같이 보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그 보조금협정 1.1조 A1에서 그 펀드의 예로 들고 있는 뭐 그랜트나 론이나 에쿼티 인퓨전 이런 것들은 이미 발행 시점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화폐 가치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정해져 있는 그 내재적 가치가 있음에 반해 이 배출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실제 등록을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후에 성격을 좀 나누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최근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제가 발제문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배출권의 가치라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그 판결문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1.1조 보조금협정 1.1조 A1의 자금의 직접 이전이라는 항목에서 이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논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 기여의 요건으로서는 이제 보조금협정 1.1조 A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세입 포기 또는 미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이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 사실 이 세입이라는 것을 어느 범주까지 해석해서 볼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조세 굉장히 협의의 텍스의 범위에 한정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사실 배출권이 이 안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배출권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이 그 배출권에 대한 지불 비용이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세입으로 귀결이 될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조항이 뭐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입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렇다면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에 비해서 받아야 할 세입을 받지 않고 그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받아야 할 세입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또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US FSC 사건에서 항소기구가 나중에 이행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조세 규칙의 측면에서 이 명확히 문제가 된 조세와 비교가 되는 정확한 조세 규범의 측면에서 규칙으로 도입을 해놓고 있어야 되고, 그 정확하게 조세 규칙으로 마련되어 있는 비교 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문제가 된 조치가 이렇게 지나치게 예외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재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 인정이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국가가 취하고 있는 조세 규칙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조세 규칙을 또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이,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조세 규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납세자들의 입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세 규칙을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각 납세자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이 유사한 상황 하에 놓여 있는 납세자들의 그 비교 가능한 수입, comparable한 인컴에 대해서 이렇게 달리 취급하고 있는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 항소기구의 결론이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배출권의 무상 할당에 상대가 되는 그 규범상의 벤치마크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일단 배출권이 저희가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던 1기 시점의 경우에는 모든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규범상의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2기가 들어선 이후로는 무상할당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일정 비율이 있지만 그에 상대되는 또 유상할당의 범위도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상할당되고 있는 배출권에 비해서 무상할당되고 있는 배출권이 상대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US FSC 사건에 비교해서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그 유무상 할당 제도를 도입해 놓고 있는 것이
특정 납세자들의 상황을 비교를 해서 이 어떤 납세자에게는 특별히 무상할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떤 다른 납세자에게는 유상할당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조세의 그 대상이 되는 그 납세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설정하고 있는 허용 배출량의 총량을 기준으로 97%의 양은 무상으로 할당을 하고 나머지 3%는 모든 납세자들이 그 거래 시장에 참여를 해서 그 유상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무상 할당을 구분해서 할당하고 있다는 그 방식 자체가 이 지금 보조금 협정에서 말하는 재정적 기여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심각한 탄소 유출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들이 무상 할당을 전면적으로 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주 27번에 보시면 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그 사망 부분에 배출권의 할당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사항에서 무역 집약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거나 생산 비용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이 유무상 할당 제도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을 전면 무상 할당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도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상 유럽의 배출권 거래 제도 내에도 동일하게 이제 확인이 되는 내용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그 미국 상무부는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그 이런 심각한 탄소 유출 위험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무상 할당을 해주고 있는 이 시스템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보조금 협정 1.1조 A1, 2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재정적 기여를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USFSC 사건에서의 판정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심각한 탄소 유출 위험 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의 문제와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의 문제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비교 가능한 수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과 결부지어서 뭔가 디펜스할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 이 또한 뭐 입증을 하거나 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기 쉽지는 않은 부분이어서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재정적 기여의 세 번째 요건으로 정부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인지에 관련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배출권이라는 것이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배출권을 상품이라고 하거나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여러 학자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라 하면 이 배출권 무상 할당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게 그 정부의 상품의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보조금 협정 1.1조 A1.3에 기초해서 재정적 기여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의 제일 대표적인 근거는 US 소프트우드 럼버 사건에서 항소기구가 그 그러니까 임목벌채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정부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점에 착안을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라는 것도 결국 임목벌채권과 같은 권리나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출권의 무상 할당이라는 것이 결국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은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보자면 상소기구의 판단은 사실 임목벌채의 대상이 되는 목재가 그 자체로 거래 가능한 상품이라는 측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임목벌채의 권리를 배분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 그러니까 목재라는 그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임목벌채 권리의 제공이 상품의 제공으로 연결된다고 본 것이지 이렇게 배출권과 같이 어떤 유형의 상품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배출권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러한 권리까지도 이렇게 상품의 범주 안에 포함을 해서 US 소프트우드 럼버 사건에서와 같이 그 상품의 제공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이 그 기업이든 뭐 수혜자들에게 어쨌든 혜택을 제공할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이제 중요한 것은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모든 조치가 반드시 보조금 협정 1.1조 A의 그 재정적 기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문으로 인용해 놓은 부분의 세 번째 부분에 보시면 분명히 이제 항소기구는 보조금 협정의 성안 과정에서 Not all government measures that conferred benefit could be deemed to be subsidies라고 그러니까 판단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US 소프트웨어 넘버 사건에서도 확인을 했던 바 있고 그 이어지는 부분에도 보시면 그 government action 중에서 그 financial contribution을 constitute 하는 부분이 이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보조금의 규율 하에 놓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점을 생각을 해볼 때 배출권 무상 할당이 사실 이 보조금 협정 1.1조 A1의 그 첫 번째부터 세 가지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정적 기여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조금의 요건 중 혜택의 공여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혜택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 중요한 쟁점은 그러한 재정적 기여를 통해서 수혜자의 형편이 나아졌는지 그 판결문 같은 데 보면 흔히 better off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실제로 형편이 나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 이렇게 완벽한 표는 아니고 그냥 아주 간단히 수치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본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정한 거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현재 배출량을 100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고 할 때 정부가 감축 목표를 이제 90으로 잡고 모든 기업들에게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을 나눠줬다면 단지 그 배출권을 무상으로 90을 나눠줬다는 이유 때문에 이 기업들이 다들 better off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기업들은 배출량이 현재 100인 상황에서 90이라는 정도로 감축을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감축 비용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감축 비용이 이전에 이런 온실가스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라는 걸 도입하기 이전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비용들이 현재는 이런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비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과연 이들의 형편이 이렇게 무상할당을 단지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해서 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각각 처해져 있는 입장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 사실관계들을 통해서 제대로 판단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물론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현재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배출하고 있는 양들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에 합당하게 감축을 유도하는 수준에서 배출권을 이제 할당한 경우에는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기업들이 현재 100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을 막 150, 200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각 기업들이 배출권 시장에서 이런 할당받은 배출권을 거래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는 실현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보조금 문제가 충분히 논의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재정적 기여를 통해서 수혜자의 형편이 나아졌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혜택의 존재를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캐나다 에어크래프트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이제 그 혜택의 존부에 대한 문제는 시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배출권 거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통상적인 시장 조건에서 배출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그 비교 대상으로 해서 이제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장을 그렇다면 통상적인 시장을 어떤 시장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해서 캐나다 그 재생에너지 사건에서 항소기구가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와
이미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시장 안에 정부가 들어가서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봐야 한다라고 했던 그 판결문의 내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정부가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 대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배출권 거래 시장을 조성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로 도입된 시장이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되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100% 무상할당에서 점진적으로 유상할당의 비율을 늘려가고 있는 이렇게 시장을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에 이 배출권의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이 병존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할당은 유상할당에 비해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시장을 형성하는 것, 새로운 시장을 정부가 형성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항소기구의 판정 결과를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금 요건에서 이제 특정성이라는 게 남았는데요. 특정성은 사실 피해갈 수 없는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1차 배출권 거래제, 그러니까 계획기간 1차 계획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500개 정도, 500개 안팎의 업체들이 이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 하에 들어와 있었고 현재 2차 체제 하에서는 609개 업체만이 이 할당 대상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의 숫자에 비했을 때 이 실제로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배출권을 할당받는 그런 업체 수는 겨우 600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특정성은 뭐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조금의 각 요건에 비추어서 이제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을 국가들이 도입을 하고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한 축에 있는 그 기후변화 협약 체제라고 하는 그 환경 협약 체제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의무 준수를 위해서 국가들이 합법적인 정책 목적 하에 다양한 이제 정책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 보조금 협정에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예외에 관한 규정도 없고 그 합법적인 정책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보조금 협정에 있는 그 각 요건들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보조금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합당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미국과 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경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국제사회 차원에서 논의가 좀 이루어져서 이 환경협약 체제상의 문제와 통상법 체제상의 문제가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결론으로 도출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아주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 형태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토론자께서 굉장히 사정이 있어서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